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에 전례 없는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강경한 움직임으로 한국을 압박하며 두 나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브리핑에서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주러시아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의 대립적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군사 지원도 환영한다.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과 고급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이웃 국가를 침공한 전쟁이다. 자위권을 행사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합법이다. 한국이나 나토 동맹국들이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고위 인사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을 자극하는 것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 수출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한국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러시아는 무기 부족을 겪으며 북한에서 포탄 500만 발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에 손을 벌리고 있으며 북한은 군수물자를 지원하는 대가로 첨단 군사 기술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시프코프 장교는 푸틴의 태도를 비판하며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안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에 대비해 온 국가로 그 군사력은 이미 입증되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무기 수출 규모는 74% 증가했습니다. 미국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 토로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해군 리그 행사에서 한국 잠수함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에 감탄했다. 이러한 기술력 덕분에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장관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을 극찬하며 한국의 잠수함이 디지털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무호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그 군사적 역량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현무호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89톤을 탑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손꼽히고 있죠. 탄두 중량이 8톤인 한국군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호의 실제 폭발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무려 11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은 탄두부를 구성하는 폭발 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은 사실 엄청난 미사일 강국입니다. 한국군이 실전 배치한 주력인 현무3의 사거리는 1500km로 이 정도 사거리의 순항미사일은 전 세계적으로 보유 국가가 많지 않은데요. 이는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 외에 한국만 보유할 정도입니다. 또한 중국 군사 전문가가 주목한 현무 시리즈 중 현무5 역시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무 시리즈 중에서 현무1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순항미사일인 현무3가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현무2는 지난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전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었으나 약간의 개량만으로도 중거리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현무3는 2006년 7월 7일 사거리 500km인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 현무3을 개발 중이라며 국방부가 출입기자들에게 처음 공개하면서 지상형과 잠수함형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현무3 순항 미사일은 한 발에 4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이 약 11억에서 17억 원으로 알려져 비싸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독일에서 수입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한 발에 2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가격 차이가 상당한 게 느껴집니다. 한편 현무사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데요. 탄도미사일인 현무사는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자 핵실험을 단행하자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개발이 시작된 무기입니다. 현무사는 1톤에 불과한 현무3의 탄두 중량을 2.5톤까지 늘린 것으로 추정되며 미사일이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GBU-28이나 GBU-57 일명 벙커버스터보다 2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져 전략 무기로 평가받고 있죠. 그런 가운데 대망의 한국의 비밀무기 현무5는 한국형 삼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무5는 유사시 북한 수뇌부가 집결하는 전쟁 지도부와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이며 지하 100m보다 깊은 갱도나 벙커 등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존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톤 수준이지만 현무5 탄두 중량이 8톤이기에 이는 세계 최대급으로 평가받고 있죠. 현무5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 배낭과 맞먹는 폭발력이라고 평가받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으나 현무5는 핵폭탄보다 관통력도 뛰어나서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는데요. 만일 김정은이 지하 벙커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즉각 현무5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현무5는 1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마하 10 이상 속도로 표적에 내리꽂히는 미사일입니다. 탄두 자체의 파괴력도 크지만 초고속 낙하를 통해 탄두에 가해지는 운동에너지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이죠. 따라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무기 같은 위력을 내는 재래식 무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군이 현무5 탄도미사일을 성능 개량한다고 밝혀 다시금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능 개량을 하면 폭발력은 유지하되 탄두 중량은 줄고 사거리는 더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말 강원도 철원에서 현무5 탄두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탄두에 들어가는 장약을 기술적으로 변형시켜 폭발력을 50% 늘린 탄두를 개발할 예정. 탄두 중량을 줄이면 3000km 이상까지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 부분에 특히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사거리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중국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이 같은 현무5 위력 덕분에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다탄두인 MIRV를 운용할 가능성이 커져 중국 등 주변국에는 상당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군사 전문가는 현무5 같은 89톤 란두는 기존 무기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놀라운 무게로 탄두를 1론급 이하로 줄이면 3000km 이상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 사거리 3500km면 사실상 중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사거리 5500km는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돼 현무5는 사실상 한국의 첫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현주 현무5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실제 사용 가능한 완성품이 나와 있다는 말도 들려오고 있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용 체계도 구축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강력한 방산산업과 군사력을 인정하며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군이 야수 모드로 돌변했다. CNN은 한국 방위산업이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평가했고, 포브스지는 한국이 조용히 전 세계 핵심 무기 수출 국가로 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두려워하며 이를 국가적 긴급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 도입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우디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에서 KF-21의 경쟁 모델인 티르키의 칸 전투기 개발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사우디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티르키의 칸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를 한다면 한국과의 KF-21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칸의 실물을 확인한 사우디에서는 칸 전투기에 믿지 못할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티르키예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5세대 전투기 칸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으로 올 2월 22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2차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들의 기술력은 이미 KF-21 전투기를 넘어섰다며 F-35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칸 전투기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결코 KF-21을 비롯해 미국산 F-35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 관계자들이 티르키예를 방문하였고 칸 전투기를 보기 위해 티르키예 우주항공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11일 티르키예 국방부 장관은 자신들이 개발 중인 칸 전투기를 보기 위해 사우디 관계자들이 방문하였고 칸 개발 프로그램에 사우디가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티르키예 국방부는 현재 사우디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칸 전투기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는 조만간 참여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티르키예를 방문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칸 전투기 앞에서 사우디 관계자를 비롯해 양국 관계자들이 찍은 기념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칸의 캐노피가 앞쪽으로 연결되어 뒤에서 알리는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캐노피 설계 방식이 아닌데요. 현재 대부분의 전투기는 F-16이나 KF-21처럼 캐노피를 뒤로 여닫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구조인데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시도하면 캐노피의 연결부에 설치된 화약이 터지며 캐노피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캐노피의 경접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캐노피가 자연스럽게 뒤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고 비행 시 공기 저항으로 인해 분리된 캐노피는 빠르게 항공기에서 멀어지며 그 덕분에 조종사는 탈착된 캐노피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탈출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티르키의 칸처럼 힌지가 앞쪽에 있고 뒤로 열리는 구조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캐노피에 도폭선을 설치해 통째로 폭파시켜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전투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스텔스기 F-35입니다. 그런데 F-35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수직 이착륙을 위해 캐노피가 앞에서 열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국의 대표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미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 등을 위한 여러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미 해병대 버전인 F-35B은 수직 이착륙을 위해 캐노피의 바로 뒤쪽에 리프트 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접 구조를 넣을 공간적 여유가 없어 힌지를 앞으로 달았고 캐노피 역시 앞쪽에서 열리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요. 그로 인해 나머지 모델들도 정비 소요를 통일하기 위해 같은 캐노피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티르키의 칸 전투기가
F-35처럼 수직 이착륙을 하는 모델일까요? 튀르키예 칸은 수직 이착륙을 위한 모델의 제작 자체가 없으며 계획조차 없는데 리프트팬이 저렇게 제작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F-35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따라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데요. 이유는 튀르키예 칸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개발되었기에 명확한 개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칸 전투기의 설계 구조상 보이는 허점들이 칸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인데요. 튀르키예 우주항공의 사내 저널 기사에 따르면 첫 번째 시제기인 P형은 오로지 경납고 롤아웃과 실기체 시연 항공기 엔진 시동 테스트를 위해 9개월 만에 급하게 제작된 기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 정부에서 요구한 3가지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체라는 것인데요. 튀르키예 전투기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 우그르 쟁기는 시제기의 비행 하중을 위한 구조적 테스트를 지상에서 진행도 하기 전에 시험 비행부터 나섰다며 P5에 부착된 캐노피 역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새로운 캐노피를 장착할 것이며 랜딩 기어 역시 내구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튀르키예 사내 기사에서 보든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건너뛰었기에 KF-21 전투기 저렴 초음속 비행을 위한 기체 내구도 테스트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언제 개발 완료가 될지 모를 것입니다. 실제로 칸은 영국의 도움과 미국제 엔진을 탑재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그 설계가 근본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칸의 사진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레이저 돔이 유독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22나 F-35, KF-21과 직접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체 후방 엔진 사이에 테일콘 역시 서구권 전투기와 명백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마치 러시아제 전투기를 닮아 있다고 표현했는데 기수 형상과 가로로 넓은 형상, 분출되어 있는 테일콘과 우뚝 솟은 캐노피까지 항공 역학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칸을 자세히 뜯어보면 F-22보다는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u-57과 더 닮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칸 설계에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에서 S-400 방공 체계까지 도입하며 군사 협력을 이어왔기에 이번 전투기 사업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사우디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튀르키예를 선택할까 싶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F-35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구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접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사우디는 KF-21과 함께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GCAP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이유는 전투기 프로그램의 회원국이 늘어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점 원하는 바가 많아져 지연되며 개발 기한이 늘어지게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반대로 GCAP는 사실상 물 건너가자 사우디는 튀르키예로 눈을 돌렸는데 기존 후보인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을 위해 선택지를 늘리는 목적으로 튀르키예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사우디라고 하더라도 성공이 불확실하고 불안 요소가 많은 칸에 선뜻 투자할까 싶습니다. KF-21 전투기에도 발을 걸쳐놓은 사우디인 만큼 불확실한 튀르키예보다 한국산 명품 전투기 KF-21을 선택하기를 응원합니다. 한국은 천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인식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해외 경제의 흐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제재 대상이 되면서 석유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인적 자원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EU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 분야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방안을 찾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막았던 신규 석유, 가스 시출을 재개합니다. 15일 WSJ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연방 토지에 대한 석유, 가스 시출을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다음 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미 정부는 18일 공고를 내고 14만 4천 에이커 약 583km 규모의 173개 구획 임대를 위한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73개 구획은 엘라베마, 콜로라도, 몬테나,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다, 오클라호마, 유타, 와이오밍 주에서 임대됩니다. 이번 석유가스 시추 공공부지 임대 재개 발표는 C19 사태 후 경제 회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새로운 석유 시추를 막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취임 첫 주에 공공토지, 해양수역에서의 새로운 석유, 가스 시추를 위한 임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도 복귀했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으로 석유 시추 재개에 나서는 것입니다. 유럽도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 14일 NYT는 EU 관계자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오는 24일 예정된 프랑스 대선 결선 이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재안은 이달 초 EU가 내놓은 석탄 수입 제재안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는 지난 8일 5차 대러 제재안에 모든 형태의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하되 4개월간 유예 기간을 둬 단계적으로 수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원유 수입을 제재할 경우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소극적인 독일의 동참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산 원유와 LNG에 대한 수입을 줄이면서 불똥은 아시아로 튀고 있습니다. LNG 가격이 40%가량 뛴 데다 중동 산유국들이 아시아 지역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 니케이은 유럽 국가들의 탈러시아 움직임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는 각국이 재고 확보 등 억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월 1일 기준 아시아의 LNG 현물 가격은 100만 BT 유열량 단위당 35달러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하기 직전인 올해 2월 중순 대비 43% 오른 상태입니다. 같은 기간 유럽의 LNG 가격 상승률 57%과 비슷하고 미국의 LNG 선물 상승률 29%에 비하면 높습니다. 유럽의 LNG 가격은 급등한 후 다시 큰 폭 하락했지만 아시아에서는 별다른 하락 없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대신 다른 지역으로 LNG 조달처를 확대한 것이 아시아 지역 공급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LNG 수입량 중 3,040%를 차지했던 러시아와의 거래를 차례로 중단해왔습니다. 미국 금융정보기업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EU가 미국에서 수입한 LNG 규모는 약 550만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여파로 전 세계 LNG 수입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공급난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1월 1일까지 천연가스를 저장시설 용량의 80%까지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는 LNG로 환산하면 4천만 규모의 재고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 물량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산유국들이 아시아에 공급하는 원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는 이달 각 지역의 지표 원유 가격에 추가로 붙는 할증금을 아시아용 수출품의 경우 배럴당 4.9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15달러 약 80% 인상했습니다. 유럽용 배럴당 1.7달러, 미국용 배럴당 1.0달러보다 인상폭이 큽니다. 니케이는 유럽이 에너지 수입처를 러시아 대신 다른 곳으로 대체한 결과 중동산 원유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상당수가 중동 이외에는 에너지 조달처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는데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하는 방법을 찾은 데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해
놀라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미국 경제를 탄소 제로형로 바꾸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총 5조 달러 약 6천조 원 정부 및 민간 투자 합산의 천문학적 친환경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우 미국이나 EU가 탄소 배출을 문제 삼으면 수출 자체가 막히거나 추가 세금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일명 굴뚝 산업으로 불리는 중공업인데 정유와 석유화학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비교적 재활용률이 높았던 페트나 폴리프로필렌 PP 외에 폐기만이 유일한 답이었던 폐비닐 순환에까지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이 도전하는 곳은 폐비닐을 녹여 만드는 열분해유 시장, 일명 도시 유전입니다. 지난해 9월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를 SK에너지의 울산 공장에서 실제 점유 공정에 투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내 점유 석유화학업계 최초로 폐비닐을 녹여 만든 기름을 기존 원유와 섞어 다시 석유 제품으로 환원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화학기업 바스프, 엑손모빌 정도가 소량 투입에 성공한 단계입니다. 이 도전이 가능한 것은 SK지오센트릭이 열분해유에서 염소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후공정 처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도 100여 개 중소기업이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으로 열분해유를 만들지만 설비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불순물이 많아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5월 중 대덕환경기술원의 열분해유 후처리 시험 공장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열분해유 전문 중소기업인 에코크레이션에 68억 원을 투자해 지분 25%를 확보하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자체 불순물 제거 공정을 결합한 대형 열분해 공장은 2025년 가동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석유화학 회사가 도시 유전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셈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유 기술 외에도 오염된 페트병과 의류를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하는 해중합 기술, PP 재질의 폐플라스틱에서 순수한 PP를 뽑아내는 고순도 추출 기술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기계로 분쇄해 세척한 뒤 녹이는 기계적 재활용보다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이 우수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경산업의 대표 세탁세제 스파크의 단일 소재 포장재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소각해야 했지만 단일 소재의 경우 재활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산림 등 제거 CCUS에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을 의미합니다.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인데 핵심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넘어 이를 이용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도체가 첨단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면 석유화학의 쌀은 에틸렌입니다.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정제해 얻는 기본 원료로서 그 활용섬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에틸렌은 주변의 흔한 플라스틱, 비닐부터 시작해 합성고무, 각종 건축자재, 접착제나 페인트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석유계 기초 유분입니다. 에틸렌은 주로 석유와 LNG를 이용해 생산하는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대규모로 에틸렌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이화여대는 3월 30일 화공신소재공학 전공 나종걸 교수와 서울대 화학부 황윤정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청점신기술연구본부 원다의 박사 공동연구팀이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통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전기화학적으로 전환해 에틸렌 등 유용한 화합물을 얻는 기술은 탄소 저감과 경제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 기술입니다. 최근 불안한 국제점세로 원유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고 국제적 탄소 배출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상용화 수준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반응을 일으키는 수소 원자의 원천인 물 분자가 촉매에 공급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연구팀은 물 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전사유체 역학에 기반한 다중물리 시뮬레이션 수행을 통해 반응 과정에서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의 정확한 역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종걸 교수는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디바이스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의 공급 원리를 이해한 것이 연구 결과의 핵심이라며 탄소제로 시대를 위한 이산화탄소 대량 전환 공정 개발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논문 막전극의 전기화학 COE 저감 중 에틸렌에 포함된 수소 원자의 기원은 에너지 분야의 최고 권위 국제학술지로 꼽히는 미국 화학회 에너지 레터스의 3월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이유는 탄소국 경조정을 2023년 고탄소 배출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6년 완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소국 경조정은 유럽연합 내 탄소 배출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외치면서 탄소 중립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천연 자원이 부족한 대신 뛰어난 인적 자원을 이용해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19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는 위기가 연달아 찾아오는 가운데 한국은 새로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감해지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과 대만 등의 국가들에게까지 반도체법을 이용해 핵심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는 미국을 보고 있으면 미국은 대체 왜 이렇게 반도체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진 일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미국이 왜 그렇게 반도체에 목을 매는지 알게 됩니다. 일본은 반도체에 대한 경쟁력을 잃는 것과 동시에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무엇 하나 마음먹은 대로 제때에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면 반도체 주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도요타는 43년 동안 자사의 대표 차종이었던 캠리의 일본 내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980년 처음 등장한 캠리는 전 세계 100개국에서 누적 판매 2100만 대 넘게 팔린 도요타의 대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 캠리를 생산 중단하게 된 이유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캠리만이 아닙니다. 도요타는 렉서스 8개 모델도 주문을 제한했습니다. 이 역시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부족으로 생산의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및 부품 부족 문제는 고급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렉서스에는 일반 도요타 차량보다 반도체가 수백 개 더 많은 1000개 이상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요타는 차량 리모컨과 음향용 반도체 등 다양한 용도의 반도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요타의 반도체 부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요타가 놓친 시장을 현대차가 빠르게 빼앗아 오면서 현대차 그룹은 처음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반도체 부품 수급난 등으로 다른 완성차 그룹의 판매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유일하게 판매량이 늘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역시 반도체 덕분입니다. 특히 생산부터 고객 인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동차 분야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분야의 반도체 공급량은 폭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의 TSMC와 굴욕적인 조건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만 TSMC가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인 구마모토현 공장에 4천억엔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했고 40여 년 전 잠깐 일있던 반도체 제국의 재건을 위해 자국 기업이든 해외 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과 SK 등 한국 업체들에게 내줬던 패권을 다시 가져갈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도체를 무기로 대만 TSMC는 총 사업비의 절반을 받아놓고도 많은 것을 요구하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굴욕적인 조건으로 TSMC까지 끌어들였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나서지만 최근 파산한 JOLED의 사례를 봤을 때 이 역시 오래 지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계 5대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이 약 2,200억 원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은 현재 조정 국면에 있는 반도체 시장 수요가 내년에 다시 살아날 것으로 내다보면서 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고 차세대 장비 개발을 위해 5년간 1조엔 이상의 또 도요타와 키옥시아,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위해 세운 드림팀 라피더스 역시 48조 원을 투입해 2나노미터 최첨단 반도체 시제품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일본은 반도체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TSMC와의 협력도 반도체 자체 생산도 계획만 그럴싸할 뿐 실제 진행 속도는 더딥니다. 결국 반도체 부족을 견디다 못한 일본은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도 외신을 통한 엄프를 통해서 말이죠.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일본 가나가와현 통해 반도체 후공정 검사 라인을 설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일본 내 소식통 5명의 발언을 소개하며 보도했습니다. 일본 내 소식통의 발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본에는 소재나 제조장치 기업이 집적돼 있어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연계하기 쉬울 것으로 이 같은 검토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삼성전자는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통신기술통에 대응한 첨단 패키지 기술이 요구되는 가운데 삼성은 후공정 시장에 주력하기 위해 지난해 조직 개편에서 패키지 기술 연구 조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는 설립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며 로이터 통신이 직접 삼성전자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삼성전자 측은 대답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일본 측에서 삼성이 반도체 라인을 일본에 짓는다는 엄프를 했지만 삼성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만일 삼성이 일본 안에 후공정 검사 라인을 만든다면 그것은 일본 안에 삼성전자의 첫 라인이 생기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반색할 일이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기사에서도 삼성의 결단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일본 반도체 업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이 아직도 TSMC, 삼성의 애결복거라며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사이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과 TSMC를 동시에 제압하는 자동차 반도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ADAS 칩을 삼성전자가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칩은 TSMC가 독식하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세계적인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업체 모비라이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칩을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칩은 자동차의 전방 충돌 방지, 차로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모비라이는 카메라 기반 ADAS 칩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차지한 세계적인 자율주행 칩 전문 반도체 설계 업체로 1999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됐고 2017년 인텔이 20조 원에 인수했는데 공장 없이 설계에 주력하는 팹리스라서 이 생산을 주로 대만 TSMC가 독식해왔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모비라이의 파운드리 일부 물량을 받게 된 것으로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의 턱밑까지 추격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모비라이는 왜 모기업인 인텔을 제쳐두고 삼성전자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이 충분한 생산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2019년부터 14나노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3세대 자율주행 칩을 생산했고 8nm 공정에서 4세대 FSD 칩의 생산도 맡았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차세대 칩 수주를 놓고 TSMC와 경쟁을 벌이는 중입니다. 또 지난 2월에는 미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와 자율주행차용 반도체를 5nm 공정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차량용 파운드리 시장에서 꾸준히 실적을 쌓아온 데 비해 모회사인 인텔은 차량용 파운드리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비라이는 처음부터 인텔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떠오르자 급하게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했고
이를 충족시켜줄 업체는 삼성전자뿐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용 반도체의 진입 장벽은 다른 분야보다 높습니다. 차로 유지 등을 담당하는 반도체가 제 기능을 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영하 40도, 영상 100도 같은 극한 환경에서 기술 검증을 받고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국제 인증을 받아야 납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의 꽃으로 불리는 모빌아이의 자율주행 핵심 칩까지 생산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삼성전자의 자동차용 파운드리 수주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무엇보다 차량용 반도체 물량은 현재 위축된 파운드리 시장이 살아나는 삼성전자는 3월 공개한 사업 보고서를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자동차 전자장비용 반도체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파운드리 공정의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차량 분야 신규 고객사를 지속 확대할 예정. 아무리 투자를 해도 반도체 재건 속도는 더디고 자신들과 손잡은 TSMC마저 주요 고객의 물량을 삼성에 빼앗기는 걸 보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주권을 더욱더 뼈아프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